할아버지라고 부르지 마. 당신은 자격 없어. 제발, 용서해줘. 소녀는 냉소를 지었다. 재벌 회장이 거짓골의 손자 앞에서 무릎 꿇었다. 죽은 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다가 발견한 아이였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회장님, 오늘 이사회 안건 검토 완료했습니다.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하나인 태성그룹의 회장이었다. 50년간 쌓아 올린 재국. 하지만 그에게 가족이란 없었다. 박 실장, 내 가족에 대해 아는 거 있나? 회장님, 없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준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맞아. 없지. 애초에 가족이란 게 없었어.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다. 30년 경영. 단 한 번도 가족 이야기를 꺼낸 적 없는 남자. 회장님, 그런데 왜 갑자기? 아무것도 아니야. 강태준은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그날 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힐 줄은 몰랐다. 집에 돌아온 강태준은 서재 정리를 지시했다. 오랜만에 청소를 하던 중이었다. 회장님, 이 상자는 어떻게 할까요? 강태준은 상자를 내려다보았다.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다. 언제부터 있었던 건지. 가져와. 상자를 열자 낡은 물건들이 나왔다. 사진 몇 장, 낡은 수첩, 그리고 작은 반지 하나. 강태준의 손이 멈췄다. 이건 딸의 것이었다. 10년 전 죽은 딸. 아니, 정확히는 자신이 쫓아낸 딸. 미혼 임신이라는 수치. 가문의 체면. 그는 딸을 집에서 내쫓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사 통보를 받았다. 장례식에도 가지 않았다. 강태준은 수첩을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 거기에 전화번호 하나가 적혀 있었다. 딸의 필적이었다. 전화번호.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 이게 뭐지? 왜 적어뒀을까? 강태준은 휴대폰을 꺼냈다. 10년 전 번호. 이미 해지됐을 거야. 연결될 리 없어. 하지만 손가락은 이미 번호를 누르고 있었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뚝, 뚝, 뚝. 연결될 리 없어.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여보세요. 누구세요? 아이의 목소리였다. 강태준은 숨이 멎었다. 어린아이, 남자아이, 10살쯤 되어 보이는. 넌 누구냐? 모르는 번호면 끊을게요. 잠깐. 전화는 끊어졌다. 강태준은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딸의 번호. 그리고 아이의 목소리. 설마. 손자. 강태준은 즉시 비서를 불렀다. 박 실장. 이 번호 위치 추적해. 회장님. 지금 밤 11시인데. 지금 당장. 박 실장은 당황했지만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30분 후. 회장님. 위치 찾았습니다. 어디야? 서울 외곽입니다. 구로구 쪽. 빈민가입니다. 강태준은 재킷을 집어들었다. 차 준비해. 회장님. 직접 가시게요. 지금 당장. 박 실장은 더 묻지 않았다. 30년 동안 회장을 보좌했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다. 급하게 움직이는 회장. 떨리는 손. 무언가 심상치 않았다. 차는 곧 출발했다. 밤거리를 가르며 강태준은 창밖만 바라보았다. 손자. 정말 손자일까? 살아있었던 거야. 왜 아무도 모르고 있었지? 10년 동안 어디서 뭘 하며 살았던 거야? 차가 골목 입구에 멈췄다.
회장님, 여기입니다. 강태준은 차에서 내렸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고급 양복이 순식간에 젖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골목은 좁고 어두웠다. 쓰레기 더미, 낡은 간판, 깨진 가로등. 이런 곳에 내 손자가. 강태준은 걸음을 재촉했다. 박 실장이 우산을 들고 뒤따랐지만 회장은 이미 멀리 가 있었다. 골목 깊숙이. 회장님, 저기. 박 실장이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쓰레기 더미 옆. 작은 그림자 하나. 강태준은 숨을 멈췄다. 아이였다. 찢어진 옷을 입고 흙투성이 얼굴로 비를 맞으며 웅크리고 있는 아이. 강태준은 천천히 다가갔다. 그리고 그 순간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강태준은 얼어붙었다. 딸이었다. 아니, 딸을 닮은 아이. 그 눈, 그 코, 그 입술. 모두 딸과 똑같았다. 그리고 아이는 도망쳤다. 잠깐, 기다려. 소녀는 멈추지 않았다. 빠른 속도로 골목을 빠져나갔다. 강태준은 뒤쫓았다. 70대의 몸. 오랜만에 뛰어본 거였다. 숨이 차올랐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제발, 얘기 좀 하자. 소녀는 골목 끝으로 사라졌다. 박 실장이 뒤따라왔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강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찾아. 저 아이 찾아내. 즉시 인원 투입했습니다. 강태준은 무릎에 손을 짚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저 아이, 내 손자. 반드시 찾아야 해. 2시간 동안 수색이 계속됐다. 그리고 마침내, 회장님, 찾았습니다. 강태준은 고개를 들었다. 어디? 저쪽 골목 막다른 곳입니다. 강태준은 다시 걸었다. 이번엔 천천히, 조심스럽게. 골목 끝, 쓰레기통 뒤에서 소년이 웅크리고 있었다. 강태준은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췄다. 소년은 벽에 바짝 붙어 있었다. 도망친 곳이 없었다. 무서워하지 마. 강태준은 손을 들어 보였다. 난 내게 해를 끼치지 않아.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경계의 눈빛뿐. 넌 내 손자니. 소년의 눈이 흔들렸다. 어떻게 알았어요? 강태준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내 엄마. 내 딸이야. 소녀는 비웃었다. 이제 와서. 왜? 강태준은 할 말이 없었다. 미안하다. 소녀는 고개를 돌렸다. 미안하다고 다해요. 10년이에요. 10년 동안 엄마는 죽었어요. 혼자 죽었어요. 아무도 없이. 강태준의 가슴이 무너졌다. 그리고 나는요. 10년 동안 거리에서 살았어요. 구걸하고, 맞고, 굶고. 그게 제 인생이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강태준은 무릎을 꿇었다. 평생 처음이었다. 누구에게도 무릎 꿇어본 적 없는 남자.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소녀는 눈물을 흘렸다. 싫어요. 당신 같은 사람, 믿을 수 없어요. 엄마도 당신을 믿었다가 버려졌어요. 나도 태어나자마자 버려졌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었어요. 강태준은 소년의 발을 붙잡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할아버지가 잘못했어. 소년은 발을 빼려 했다. 하지만 강태준은 놓지 않았다. 한 번만,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원하는 거 뭐든지 해줄게. 돈도, 집도, 학교도,
뭐든지. 소녀는 비웃었다. 돈이요. 집이요. 학교요. 그게 다예요. 당신네들은 결국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강태주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소년의 말이 맞았다. 그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 돈으로, 권력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했다. 그리고 그 결과 딸을 잃었다. 강태주는 소년을 강제로 병원에 데려왔다. 소년은 끝까지 거부했지만 박 실장이 도왔다. 의사 선생님이 나왔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의사는 차트를 내려다보았다. 아이 상태가 심각합니다. 강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몸 곳곳에 폭행 흔적이 있습니다. 오래된 상처도 많고요. 영양실조 상태고 갈비뼈 한 대 금이 가 있습니다. 최소 몇 년간 지속적인 학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강태준은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다. 누가 이런 짓을. 의사는 한숨을 쉬었다. 아이가 말을 안 합니다. 보호시설을 여러 군데 거쳤다고는 하는데 자세한 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태주는 진료실 문을 바라보았다. 유리창 너머로 소년이 보였다. 침대에 앉아 무표정하게 창밖을 보고 있었다. 10년 동안 저 아이가 겪은 일들. 강태주는 눈을 감았다. 내가 만든 결과였다. 밤이 깊었다. 강태주는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소녀는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강태준이 입을 열었다. 이름이 뭐니?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시 침묵. 그리고 준혁. 소년의 목소리는 작았다. 준혁이구나. 내 엄마가 지은 이름이니. 몰라요. 강태주는 가슴이 아팠다. 너 엄마에 대해 기억나는 거 있니? 없어요. 난 엄마 얼굴도 몰라요. 사진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혼자였어요. 쭉. 강태주는 눈물을 참았다. 미안하다. 준혁. 할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소녀는 고개를 돌렸다. 회장을 마주보지 않았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요. 이미 다 끝난 일이에요. 엄마도 죽었고 나도 이미 망가졌어요. 강태주는 소년의 손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소년은 손을 빼버렸다. 만지지 마세요. 강태주는 손을 거두었다. 그리고 그날 밤 강태주는 병실 의자에서 한숨도 자지 못했다. 병원에서 나온 다음 날 강태주는 준혁을 자택으로 데려왔다. 준혁은 모든 것을 거부했지만 갈 곳이 없었다. 거실은 넓었다. 너무 넓었다. 준혁은 소파 끝에 앉아 있었다. 마치 도망칠 준비를 하듯. 식사 준비됐습니다. 가정부가 상을 차렸다. 밥, 국, 반찬들. 준혁이 평생 본 적 없는 양의 음식. 먹어. 강태준이 말했다. 준혁은 움직이지 않았다. 배고프지 않니? 배고프죠. 하지만 먹고 싶지 않아요. 왜? 당신 돈으로 산 거잖아요. 강태준은 할 말이 없었다. 준혁아,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집이요. 준혁은 비웃었다. 제게 집은 없었어요. 10년 동안 시설, 거리, 공사장. 그게 제 집이었어요. 이제 와서 집이라고요. 강태주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래. 할아버지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자. 준혁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뭔데요? 속죄요.
아니면 체면 때문인가요? 재벌 회장 손자가 거지였다는 게 창피해서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강태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정확히 무엇 때문인지 스스로도 몰랐다. 강태주는 회사로 돌아왔다. 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박 실장, 네 회장님, 준혁이에 대해 조사한 거 있나? 보고서 받았습니다. 박 실장이 서류를 건넸다. 강태주는 펼쳐들었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이게 뭐야? 준혁 군은 출생 직후 보호시설에 맡겨졌습니다. 어머니의 신원은 확인됐으나 붙인 정보는 없었다고 합니다. 계속해 6세까지 여러 보호시설을 전전했고 7세 때 불법 아동 노동 조직에 팔려갔습니다. 팔려갔다고. 네. 공사장 보조, 식당 설거지, 전단지 배포, 온갖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임금은 조직이 가져갔고요. 강태준의 손이 떨렸다. 계속 9세 때 탈출했으나 다시 붙잡혔고 그때 폭행을 당했습니다. 병원 기록에 남아있는 상처들이 대부분 그때 생긴 겁니다. 강태준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드님의 따님 유진 씨는 준혁 군이 3살 때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강태준은 서류를 내려놓았다. 3살. 그때부터 혼자였던 거야. 네. 그리고 회장님. 강태준은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사망 사건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상한 점이라니. 사고 경위가 불명확합니다. 강태준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사고 발생 시각이 새벽 3시. 장소는 강남 외곽도로. 차는 절벽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유진 씨가 왜 그 시각에 그 장소에 있었는가입니다. 강태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조사했나? 당시 경찰 보고서를 확인했는데 음주운전 사고로 처리됐습니다. 내 딸이 술을 마셨다고. 네. 하지만 박 실장이 망설였다. 말해. 유진 씨는 사고 전날 회사 임원 한 분과 만났습니다. 누구? 전무님입니다. 강진수 전무. 강태준의 손이 떨렸다. 내 조카.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유진 씨는 전무님을 찾아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건 아직 모릅니다. 강태준은 주먹을 쥐었다. 계속 조사해. 모든 것을 파헤쳐. 네 회장님. 그리고 박 실장. 네. 준혁이에 대해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알겠습니다. 강태준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딸의 죽음. 그리고 조카. 뭔가 숨겨진 게 있다. 저녁. 준혁은 저택을 돌아다녔다. 너무 넓었다. 너무 낯설었다. 복도를 걷다가 한방 앞에서 멈췄다. 문틈으로 불빛이 보였다. 준혁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방 안은 그대로였다. 10년 전 그대로. 침대, 책상, 옷장, 화장대, 모든 것이 그대로. 이게 엄마 방이에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강태준이 서 있었다. 그래, 내 엄마 방이야. 준혁은 방 안으로 들어갔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손으로 책상을 만졌다. 책들을 만졌다. 침대를 만졌다. 그리고 화장대 앞에 섰다. 사진이 있었다. 젊은 여자. 웃고 있는 엄마예요.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엄마야. 준혁은 사진을 들어 올렸다.
처음 보는 엄마 얼굴. 눈물이 흘러내렸다. 왜, 왜 엄마를 쫓아냈어요? 강태준은 할 말이 없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해요. 준혁은 소리쳤다. 엄마는 어떻게 됐어요? 혼자 아이 키우다가 죽었어요. 혼자. 아무도 없이. 그리고 나는 엄마 얼굴도 모르고 살았어요. 당신 때문에. 다 당신 때문이에요. 강태준은 무릎을 꿇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잘못했어. 준혁은 사진을 안고 주저앉았다.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강태준은 조카를 불렀다. 밤 10시. 회의실에는 두 사람뿐이었다. 회장님, 왜 부르셨습니까? 강진수는 여유로웠다. 강태준의 조카. 그리고 회사 전무. 차기 회장 후보 중 하나. 앉아. 강태준이 말했다. 강진수는 자리에 앉았다. 유진이 기억나나? 강진수의 얼굴이 굳었다. 회장님의 따님 말씀이십니까? 그래. 기억하죠.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강태준은 서류를 밀었다. 10년 전, 유진이가 죽기 전날, 너를 만났더구나. 강진수는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그랬나요? 기억 안 나나. 강진수는 침을 삼켰다.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강태준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왜 만났지? 무슨 이야기를 했지? 그리고 왜? 내 딸이 그날 밤 새벽 3시에 강남 외곽도로에 있었지. 강진수는 땀을 흘렸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강태준은 주먹을 쥐었다. 거짓말하지 마. 난 알아. 넌 뭔가 숨기고 있어. 아닙니다. 강진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장님, 너무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쉬시죠. 강진수는 황급히 나갔다. 강태준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넌 알고 있어. 분명히. 그리고 난 알아낼 거야. 다음 날 아침, 강태준이 거실로 내려왔을 때 준혁이 가방을 들고 있었다. 어디 가니? 준혁은 대답하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다. 준혁아, 어디 가는 거냐? 나갈 거예요. 어디를? 상관없잖아요. 강태준은 준혁의 팔을 잡았다. 아니야. 상관 있어. 넌 이제 여기서 살아야 해. 준혁은 팔을 뿌리쳤다. 싫어요. 여기 있기 싫어요. 당신 얼굴 보기 싫어요. 다 싫어요. 준혁아, 제발, 나 좀 내버려둬요. 준혁은 소리쳤다. 난 당신이 필요 없어요. 돈도 집도 필요 없어요. 그냥 혼자 살래요. 준혁은 문을 열었다. 하지만 밖에 경호원들이 서 있었다. 준혁은 멈췄다. 이게 뭐예요? 강태준은 한숨을 쉬었다. 안전을 위해서야. 넌 이제 재벌 손자야. 위험할 수 있어. 재벌 손자요. 준혁은 비웃었다. 난 그런 거 원한 적 없어요.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날 가두려고 하네요. 아니야. 준혁아, 그게 아니라. 됐어요. 준혁은 가방을 던졌다. 어차피 못 나가겠네요. 그럼 방에 있을게요. 당신 얼굴 안 볼 수 있게. 준혁은 계단을 올라갔다. 강태준은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다. 박 실장은 조사를 계속했다. 밤낮 없이. 10년 전 기록. 회사 내부 문서. 은행 거래 내역. 모든 것을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회장님, 박 실장이 불렀다. 찾았습니다. 강태준은 달려갔다. 뭘 찾았나? 이걸 보십시오.
모니터에는 문서가 떠 있었다. 상속 포기 각서. 유진 씨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날짜는 10년 전, 딸이 죽기 일주일 전. 강태준은 화면을 응시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유진 씨가 모든 상속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입니다. 자발적으로요. 자발적이라고. 박 실장은 고개를 저었다. 강요당한 것 같습니다. 증거는 이 각서. 필적 감정을 의뢰했는데 유진 씨의 필체가 맞지만 비정상적으로 흔들려 있습니다. 강요. 누가? 박 실장은 다른 문서를 열었다. 이 각서를 보관한 사람은 강진수 전무입니다. 강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리고 또 유진 씨 사망 직후 강 전무의 계좌로 거액이 입금됐습니다. 얼마? 30억. 강태준은 주먹을 쥐었다. 책상이 흔들렸다. 그 자식이 내 딸을. 박 실장. 더 조사해. 강진수. 그 자식의 모든 것을 다 파헤쳐. 알겠습니다. 밤. 강태준은 준혁의 방 앞에 섰다. 노크하려다 멈췄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미안하다고. 다시 말할까? 아니면 내 엄마 이야기를 해줄까? 강태준은 문에 손을 댔다. 차가웠다. 준혁아. 대답이 없었다. 할아버지야.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강태준은 한숨을 쉬었다. 내 엄마. 유진이는 착한 아이였어. 똑똑하고 예쁘고 누구보다 따뜻한 아이였어. 강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어. 문 안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준혁이 듣고 있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내 엄마를,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강태준은 문에 이마를 기댔다. 하지만 이제라도 너를 지켜주고 싶어. 제발 할아버지에게 기회를 줘. 침묵. 그리고 문이 열렸다. 준혁이 서 있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정말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할아버지는 진심이야. 준혁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엄마 이야기 더 해줄래요? 강태준은 방으로 들어갔다. 준혁은 침대에 앉았고 강태준은 옆 의자에 앉았다. 내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똑똑했어. 학교에서 항상 1등. 무슨 일이든 잘했지. 그리고 착했어. 누구에게나 친절했고 약한 사람을 보면 못 지나쳤어. 준혁은 엄마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때는 할아버지도 엄마를 사랑했어요.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많이 사랑했어. 그런데 왜 쫓아냈어요? 강태준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할아버지는 회사를 키우느라 바빴어. 너무 바빴어. 가족보다 회사가, 돈이, 권력이 더 중요했어. 그래서 내 엄마가 미혼 임신을 했을 때 할아버지는 이성을 잃었어. 준혁은 주먹을 쥐었다. 가문의 체면, 사람들 시선, 그런 것들이 내 딸보다 중요했어. 그래서 쫓아냈어. 강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평생 후회하고 있어. 매일 밤 내 엄마 생각을 해. 어떻게 살았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준혁은 눈물을 닦았다. 엄마는요? 힘들었을 거예요. 혼자 아이 키우는 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저를 낳고 얼마 안 가서 돌아가셨어요. 강태준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준혁아, 정말 미안하다.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뻗었다. 강태준의 손을 잡았다. 강태준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준혁이 말했다. 엄마를 위해서라도 엄마가 왜 죽었는지 알아내 주세요. 다음 날 새벽, 강태준은 강진수를 기다렸다. 주차장에 강진수가 나타났다. 회장님, 왜 여기? 강태준은 차 문을 막았다. 상속 포기 각서. 알고 있어. 강진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게 무슨 거짓말하지 마. 난 다 알아. 내가 유진이를 협박했어. 상속을 포기하라고. 아닙니다. 강태준은 강진수의 멱살을 잡았다. 30억. 유진이가 죽은 직후 내 계좌로 들어온 돈. 그게 뭐야? 강진수는 뒤로 물러섰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진정하라고. 내 딸을 죽인 놈한테. 강진수는 고개를 저었다. 저 아닙니다. 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럼 뭐야? 설명해봐. 강진수는 땀을 흘렸다. 저는 그냥 그날 유진이가 찾아왔어요. 회장님께 버림받았다고. 아이를 혼자 키울 수 없다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강진수는 말을 멈췄다. 그래서 뭐? 돈을 줬어요. 30억. 대신 상속을 포기하라고. 강태준은 주먹을 쥐었다. 넌 정말 인간이 아니구나. 강진수는 뒤로 물러섰다. 회장님, 저는 회사를 위해서. 닥쳐. 강태준이 소리쳤다. 회사가 뭐가 중요해. 내 딸보다, 내 손자보다. 강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당장 사표 써. 그리고 이 회사에서, 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져. 강태준은 회장실로 돌아왔다. 전화가 계속 울렸다. 이사들, 주주들, 언론, 모두 강진수 해임 소식을 듣고 문의하고 있었다. 하지만 강태준은 받지 않았다.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다. 30억. 내 딸의 값이 30억이었구나. 그리고 난 그것도 몰랐어. 강태준은 눈을 감았다. 유진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회장님, 박 실장이 들어왔다. 부르셨습니까? 강태준은 고개를 돌렸다. 유진이 사고, 재조사해. 경찰, 검찰, 언론, 모두 동원해서 진실을 밝혀내.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태준은 책상으로 갔다. 서랍을 열었다. 한 장의 종이를 꺼냈다. 이거. 박 실장은 종이를 받았다. 그리고 놀랐다. 회장님, 이건 사임서야. 강태준이 말했다. 준비해. 언제든 발표할 수 있게. 회장님, 생각을 다시 하십시오. 이미 결심했어. 난 회장 자격이 없어. 딸 하나 지키지 못한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이 자리에 있겠어. 박 실장은 할 말이 없었다. 그리고 회장님, 준혁이 잘 지켜줘. 그 아이만은 꼭 지켜줘. 알겠습니다. 저녁, 강태준이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이 이상했다. 너무 조용했다. 뭔가 잘못됐다. 준혁이는 가정부가 달려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회장님, 준혁 군이 사라졌습니다.
강태준의 심장이 멈췄다. 사라졌다고. 언제부터? 오후 3시쯤. 창문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경호원들이 찾고 있지만 강태준은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준혁의 방. 문을 열었다. 텅 비어 있었다. 창문이 열려 있었다. 준혁아. 강태준은 소리쳤다. 대답이 없었다. 침대 위에 쪽지 하나. 강태준은 집어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읽었다. 할아버지, 미안해요. 하지만 전 여기 있을 수 없어요.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찾지 마세요. 준혁. 강태준은 무릎이 꺾였다. 안 돼. 준혁아. 안 돼. 박 실장. 강태준은 전화를 꺼냈다. 즉시 수배해. 준혁이를 찾아.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 당장. 알겠습니다. 강태준은 쪽지를 꼭 쥐었다. 제발. 무사해야 해. 준혁아. 박 실장은 즉시 움직였다. CCTV. 교통 카메라. 모든 것을 확인했다. 준혁의 동선이 잡혔다. 저택 지하철역 9호구. 다시 그곳으로 간 거야. 박 실장은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위치 찾았습니다. 어디? 9호구 빈민가. 처음 발견했던 그 골목 근처입니다. 강태준은 차에 올랐다. 지금 간다. 회장님. 하지만. 그리고 박 실장. 네. 이번엔 경호원 없이. 혼자 갈 거야. 회장님. 위험합니다. 상관없어. 준혁이는 날 무서워하고 있어. 경호원들. 권력.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번엔 그냥 할아버지로서 갈 거야. 강태준은 차를 몰았다. 밤거리를 가르며 빈민가로 향했다. 준혁아, 할아버지가 간다. 꼭 찾을 거야. 강태준은 골목에 도착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처음 준혁을 발견했던 그날처럼. 준혁아. 강태준은 불렀다. 대답이 없었다. 골목을 걸었다. 쓰레기 더미를 지나. 낡은 건물을 지나. 준혁아. 어디 있니? 노숙자 한 명이 다가왔다. 누구 찾으세요? 10살쯤 된 아이. 여기서 본 적 있습니까? 노숙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 꼬마. 어디 갔는지 아십니까? 저기, 공사장 쪽으로 갔어요. 강태준은 달렸다. 비를 맞으며, 숨을 헐떡이며, 공사장이 보였다. 담장 너머, 불빛 하나. 준혁아. 강태준은 담장을 넘었다. 70대의 몸으로. 처음 해보는 일이었다. 공사장 안. 컨테이너 사이. 한 아이가 웅크리고 있었다. 준혁이었다. 강태준은 천천히 다가갔다. 준혁아. 준혁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왜 왔어요? 찾지 말라고 했잖아요. 강태준은 준혁 앞에 무릎을 꿇었다. 왜 도망쳤니? 준혁은 고개를 저었다. 무서웠어요. 할아버지가. 그 집이. 모든 게 무서웠어요. 강태준은 준혁의 손을 잡았다. 준혁아. 할아버지는 너를 가두려는 게 아니야. 지키려는 거야. 차이가 뭔데요? 준혁은 울었다. 똑같잖아요. 결국 전 자유가 없어요. 강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할아버지가 잘못 생각했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렴. 자유롭게 살아. 할아버지는 그저 내 곁에만 있을게. 정말이에요.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약속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학교도 내가 가고 싶은 곳. 친구도 내가 사귀고 싶은 사람.
모든 걸 내가 선택해. 할아버지는 그저 지켜볼게. 준혁은 눈물을 닦았다. 그런데요, 할아버지, 전, 사실은 준혁은 강태준을 안았다. 무서웠어요. 혼자 있는 게 더 무서웠어요. 강태준은 준혁을 꼭 안았다. 이제 괜찮아. 할아버지가 있어. 넌 혼자가 아니야. 두 사람은 비를 맞으며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준혁은 집으로 돌아왔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았다. 거실에서 강태준과 나란히 앉아 있었다. 할아버지, 학교 가고 싶어요. 강태준은 신문을 내렸다. 그래. 어느 학교? 일반 학교요. 재벌 학교 아니고 그냥 평범한 학교. 강태준은 미소 지었다. 알았어. 찾아보자. 그리고요. 친구들한테 제가 누군지 말하지 말아요.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원한다면. 그래. 준혁은 TV를 보았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태성그룹 강진수 전무해임. 회장 조카 갑작스러운 퇴출. 내부 갈등설 제기. 준혁은 화면을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강태준은 한숨을 쉬었다. 내 엄마 이야기 해줘야 할 것 같구나. 준혁은 강태준을 바라보았다. 강태준은 모든 것을 말했다. 상속 포기 각서, 30억, 강진수의 협박, 모든 진실. 준혁은 주먹을 쥐었다. 그럼 엄마는?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엄마는 사고로 죽은 게 아니야. 누군가 계획한 거야. 강태준은 검찰에 고발했다. 강진수, 그리고 관련된 모든 사람. 조사가 시작됐다. 강진수는 조사실에 앉아 있었다. 10년 전, 유진 씨와 만난 이유가 뭡니까? 검사가 물었다. 저는 그냥 도와주려고.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유진 씨를 협박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라고. 아닙니다. 강진수는 부인했다. 그럼 30억은 뭡니까? 유진 씨 사망 직후 당신 계좌로 들어온 돈. 그건. 강진수는 말을 잃었다. 우리는 증거가 있습니다. 각서, 계좌 추적, 그리고 목격자도 있습니다. 목격자요. 유진 씨가 죽기 전날 당신과 만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증언이 있습니다. 강진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저는 죽이지 않았어요. 그럼 누가 죽였습니까? 강진수는 침묵했다. 검사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말하십시오. 유진 씨는 왜 죽었습니까? 누가 죽였습니까? 강진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정말 몰라요. 그냥 돈만 줬어요. 상속 포기하라고. 그게 다예요. 검사는 한숨을 쉬었다. 당신도 공범입니다. 강진수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박 실장이 보고했다. 회장님, 사고 재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강태준은 눈을 감았다. 말해. 유진 씨의 차. 브레이크에 이상이 있었습니다. 인위적으로 조작된 흔적. 누가?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강진수만이 아닙니다. 더 위에 더 큰 배후가 있습니다. 강태준은 주먹을 쥐었다. 누구야? 박 실장은 망설였다. 말하게. 이 사진 중 한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태준은 눈을 떴다. 이사. 누구?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사 중입니다.
강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유진아, 아빠가 반드시 밝혀낼게. 누가 널 죽였는지, 왜 죽였는지 모두 밝혀낼게. 그리고 벌을 받게 할게. 박 실장, 내 회장님, 이사회 소집해. 내일 모두 모이게 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 준비해. 강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모든 것을 공개할 거야.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거야. 이사회가 열렸다. 모든 이사가 참석했다. 강태준은 상석에 앉았다.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모셨습니다. 이사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회장님, 무슨 일입니까? 60대 남성 박 이사가 물었다. 강태준은 서류를 꺼냈다. 10년 전, 제 딸 유진이가 죽었습니다. 이사들은 술렁였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만. 박 이사가 말했다. 강태준은 그를 바라보았다.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뭐라고요? 살인입니다. 이사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범인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사들은 당황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을? 강태준은 서류를 던졌다. 브레이크 조작, 상속 포기 강요, 30억 거래, 모두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후, 이 사진 중 한 명입니다. 이사들은 웅성거렸다. 누구죠? 누가 그런 짓을? 강태준은 한 사람을 바라보았다. 박 이사, 당신입니다. 박 이사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근거로? 강태준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 10년 전, 당신이 회장 자리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진이가 방해됐죠. 상속 서열 1순위였으니까. 헛소리 마십시오. 박 이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발걸음이 흔들렸다. 증거가 있습니다. 강태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경찰이 곧 올 겁니다. 자수하십시오. 박 이사는 테이블을 짚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난 아니야.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다. 유진 씨가 죽기 하루 전, 당신이 강진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시했죠. 브레이크를 조작하라고. 아니야. 박 이사는 소리쳤다. 난 그런 짓 안 했어. 그럼 왜? 유진이가 죽은 직후 당신 아들 회사에 태성그룹 계열사 납품 계약이 체결됐죠. 대가였습니다. 박 이사는 뒤로 물러섰다. 그건 우연이야. 우연이라고. 강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 딸을 죽이고 손자를 고아로 만들고 그게 우연이라고. 박 이사는 할 말이 없었다. 문이 열렸다. 경찰들이 들어왔다. 박 이사님, 동행하시죠. 박 이사는 무릎이 꺾였다. 회장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강태준은 고개를 돌렸다. 박 이사는 경찰에게 끌려나갔다. 다른 이사들은 침묵했다. 강태준은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오늘 발표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사들은 강태준을 바라보았다. 저는 회장직에서 사임합니다. 뭐라고요? 이사들은 놀랐다. 회장님, 재고하십시오. 강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결심한 일입니다. 내일 공식 발표하겠습니다. 회의는 끝났습니다. 밤, 강태준은 서재에 있었다. 사임서를 보고 있었다. 노크 소리. 들어와. 준혁이 들어왔다. 할아버지. 응. 사임하는 거. 정말이에요.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왜요? 회사가 할아버지 전부잖아요. 강태준은 준혁을 바라보았다. 아니야. 이제는 아니야.
준혁이 더 중요해. 내가 할아버지의 전부야. 준혁은 다가왔다. 하지만 회사는 할아버지 인생이잖아요. 그래, 평생을 바쳤지. 하지만 그 대가가 뭐였니? 딸을 잃었어. 손자를 고아로 만들었어. 그게 내 인생의 결과야. 강태주는 눈물을 닦았다. 이제 다시 시작하고 싶어. 진짜 중요한 것을 위해서. 준혁아, 할아버지랑 새로 시작하자.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할아버지. 강태주는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진짜 미소였다. 다음 날 기자회견이 열렸다. 수백 명의 기자, 카메라, 플래시, 강태주는 단상에 올랐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자들은 긴장했다. 먼저 10년 전 제 딸 유진의 죽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웅성거림. 유진이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살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태성그룹 이사였던 박모 씨입니다. 기자회견장이 소란스러워졌다. 강태주는 계속했다. 박 씨는 회장 자리를 노리며 제 딸을 제거했습니다. 상속권을 가진 제 딸이 방해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딸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로서 실패했습니다. 강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제 손자 준혁이를 10년 동안 외면했습니다. 그 아이는 거리에서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할아버지로서 저는 최악이었습니다. 기자들은 숨을 죽였다. 따라서 오늘부로 저는 태성그룹 회장직을 사임합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다. 회장님, 질문 받으시겠습니까? 강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손자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강태주는 미소 지었다. 집에 있습니다. 안전하게. 지금부터 제가 평생 지킬 겁니다. 준혁은 TV를 보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기자회견. 저는 최악의 아버지였고 최악의 할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습니다. 제 손자에게 진짜 가족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준혁 군, 괜찮으세요? 가정부가 물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그냥 할아버지가 대단해요. 가정부는 미소 지었다. 좋은 분이세요. 처음엔 차가워 보이지만 마음은 따뜻하신 분이에요. 준혁은 TV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TV 속에서 기자회견이 끝났다. 강태준이 고개를 숙였다. 깊이, 길게. 그것이 그의 사과였다. 저녁. 강태준은 회사를 나왔다. 마지막으로 직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준은 한 명씩 악수했다. 30년, 50년, 그의 인생이었던 곳. 하지만 이제 떠날 시간이었다. 박 실장이 다가왔다. 회장님, 박 실장은 울고 있었다. 평생 모시겠습니다. 강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 그만. 자네도 자네 인생 살게. 하지만 아니야. 강태준은 박 실장의 어깨를 두드렸다. 고마웠네. 오랜 시간 내 곁에 있어줘서. 박 실장은 고개를 숙였다. 강태준은 건물을 나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차에 올랐다. 집으로 향했다. 준혁이 기다리는 곳으로. 집에 도착했다. 문을 열었다. 할아버지,
준혁이 달려왔다. 강태준은 미소 지었다. 왔구나. 봤어요. 기자회견. 그래. 어땠니?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강태준을 안았다. 강태준은 놀랐다. 준혁이 스스로 안아온 것은 처음이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뭐가? 모든 거요. 엄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거 포기한 거. 준혁은 울었다. 미안해요. 제가 할아버지를 너무 힘들게 했죠. 강태준은 준혁을 꼭 안았다. 아니야. 할아버지가 미안해. 너무 늦게 찾아서. 준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늦지 않았어요. 이제라도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강태준은 눈물을 닦았다. 그래. 이제부터 우리 함께 살자. 진짜 가족으로. 며칠 후 법원. 박 이사의 재판이 있었다. 강태준과 준혁은 방청석에 앉았다. 박 이사가 들어왔다. 수갑을 찬 채 초라한 모습. 피고인. 일어나십시오. 판사가 말했다. 유진 씨 살인 혐의, 증거인멸, 뇌물수수, 모든 혐의가 인정됩니다. 징역 20년. 선고합니다. 박 이사는 무릎이 꺾였다. 재판장님, 제발. 판사는 고개를 저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빼앗았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십시오. 박 이사는 끌려나갔다. 강태준은 눈을 감았다. 유진아, 맞니? 아빠가 내 복수를 했어. 준혁은 강태준의 손을 잡았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두 사람은 법원을 나왔다. 햇살이 따뜻했다. 끝났어. 강태준이 말했다. 이제 진짜 우리 인생을 살자.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아버지. 강태준은 재단을 설립했다. 유진 재단. 딸의 이름을 딴 아동보호재단. 회장님, 서류 확인해 주십시오. 변호사가 말했다. 강태준은 서류를 보았다. 재단 목적, 취약 아동 보호, 교육 지원, 의료 지원. 준혁은 옆에서 서류를 보았다. 엄마 이름으로. 네. 할아버지가 엄마를 기억하는 방법이야. 준혁은 눈물을 닦았다. 좋아요. 그리고요. 준혁아. 응. 넌 이 재단의 이사야. 저요. 그래. 내가 잘하면 이 재단을 이끌어줬으면 해. 너처럼 힘든 아이들을 도와주는 거야.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게요. 꼭 할게요. 강태준은 서류에 서명했다. 그리고 재산의 대부분을 재단에 기부했다. 회장님, 이렇게 하시면 개인 재산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강태준은 미소 지었다. 괜찮아. 준혁이랑 살 집, 그것만 있으면 돼. 나머지는 필요 없어. 강태준은 저택을 팔았다. 그리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준혁이 원했던 곳, 평범한 동네, 평범한 집. 할아버지, 여기 좋아요. 준혁이 말했다. 그래, 할아버지도 좋아. 이렇게 작은 집에서 살아본 적 없어. 어때요? 좋아. 강태준은 웃었다. 정말 좋아. 방은 2개, 거실 하나, 부엌 하나. 그게 전부였지만 충분했다. 준혁아. 응. 내일부터 학교 가는 거지. 네. 떨리지. 조금요. 괜찮아. 할아버지가 데려다 줄게. 준혁은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두 사람은 짐을 풀었다. 새로운 시작. 진짜 가족으로서
다음 날 아침, 학교 앞, 준혁은 교복을 입었다. 처음 입어보는 교복. 잘 다녀와. 강태준이 말했다. 네. 준혁은 망설였다. 할아버지, 무서워요. 친구들이 저를 싫어하면 어떡해요? 강태준은 준혁의 어깨를 두드렸다. 괜찮아. 넌 착한 아이야. 분명 좋은 친구 사귈 거야. 정말요. 그럼. 강태준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항상 여기 있어. 언제든 올게.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다녀올게요. 할아버지. 그래. 준혁은 학교로 들어갔다. 강태준은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오래오래. 준혁이 교실로 들어갈 때까지. 유진아. 맞니? 우리 손자. 학교가 이제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 거야. 강태준은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강태준은 재단 일을 시작했다. 회장이 아니라 평범한 이사로. 회장님, 이번 달 지원 신청이 200건입니다. 직원이 보고했다. 강태준은 서류를 보았다. 아이들의 사연, 학대, 방임, 빈곤, 모두 준혁이와 비슷한 아이들. 전부 검토해. 할 수 있는 한, 모두 돕자. 네. 그리고 아동 쉼터 건축. 진행 상황은 순조롭습니다. 다음 달 착공 예정입니다. 좋아. 강태준은 미소 지었다.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쓰는 거, 권력을 쌓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 그게 진짜 의미 있는 거야.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 아니, 이사님은 정말 훌륭하십니다. 강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속죄하는 거야. 늦었지만 저녁 집에 돌아온 강태준. 준혁이 숙제를 하고 있었다. 다녀왔니? 네. 할아버지, 학교 어땠어? 좋았어요. 친구도 사귀었어요. 강태준은 미소 지었다. 그래. 잘 됐구나. 저녁 뭐 먹을까? 강태준이 물었다. 김치찌개요. 알았어. 강태준은 부엌으로 갔다. 요리를 시작했다. 평생 처음 하는 일. 하지만 즐거웠다. 준혁아. 할아버지. 요리 처음이지. 준혁은 웃었다.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티나요. 많이. 두 사람은 웃었다. 저녁이 준비됐다. 함께 앉아 먹었다. 맛있어요. 할아버지. 강태준은 행복했다.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준혁은 TV를 보았다. 뉴스에서 유진재단 소식이 나오고 있었다. 할아버지, TV 봐요. 강태준은 고개를 들었다. 유진재단, 아동 100명 지원, 전국 쉼터 건축 예정, 사회적 반향. 준혁은 자랑스러운 표정이었다. 엄마 이름이 유명해지고 있어요. 강태준은 눈물을 닦았다. 그래, 내 엄마 자랑스러워 할 거야. 주말 공원에 갔다. 준혁이 원했다. 할아버지랑 산책하고 싶다고. 벤치에 앉았다. 아이스크림을 사왔다. 맛있어. 준혁이 물었다. 그럼. 강태준은 준혁을 바라보았다. 행복해 보였다. 웃고 있었다. 살아 있었다. 10년 전 거짓골로 골목에서 떨고 있던 그 아이. 이제는 평범하게 웃고 있었다. 할아버지, 왜 그래요? 아니야. 그냥 내가 행복해 보여서. 준혁은 미소 지었다.
행복해요. 할아버지, 정말요. 강태주는 눈물을 참았다. 할아버지도 행복해. 준혁, 할아버지도 정말 행복해. 두 사람은 공원을 걸었다. 다른 가족들처럼 평범하게, 행복하게, 그것으로 충분했다. 어느 날, 묘지에 갔다. 유진의 묘, 강태준과 준혁, 나란히 앉았다. 엄마, 준혁이 말했다. 저예요. 준혁이에요. 할아버지랑 왔어요. 강태준은 꽃을 놓았다. 유진아, 아빠야. 늦게 왔어. 정말 늦게. 하지만 왔어. 강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혁이, 이제 안전해. 행복해. 학교도 다니고, 친구도 사귀고, 평범하게 살고 있어. 내가 원했던 대로. 강태준은 눈물을 닦았다. 아빠가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이제는 준혁이를 꼭 지킬게. 약속할게. 준혁은 묘비에 손을 댔다. 엄마, 고마워요. 저를 낳아줘서, 할아버지를 만나게 해줘서, 이제 저 행복하게 살게요. 엄마도 하늘에서 행복하세요.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마치 유진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두 사람은 한참을 있었다. 유진과 함께 가족으로서 시간이 흘렀다. 준혁은 학교에 적응했다. 친구들이 생겼다. 매일 웃었다. 학교 운동장. 준혁이 축구를 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벤치에 앉아 보았다. 준혁이 웃고 있었다. 친구들과 행복하게. 강태준은 눈물을 닦았다. 이게 내가 원했던 거야. 준혁이 이렇게 평범하게 행복하게 사는 거. 경기가 끝났다. 준혁이 달려왔다. 할아버지, 봤어요. 골 넣었어요. 강태준은 엄지를 들었다. 잘했어. 준혁, 자랑스러워. 친구들이 따라왔다. 준혁아, 할아버지세요. 응, 우리 할아버지. 친구들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강태준은 미소 지었다. 그래, 너희들. 준혁이랑 친하게 지내줘서 고마워. 저희가 더 고마하죠. 준혁이 완전 좋은 친구예요. 강태준은 행복했다. 준혁이, 이제 진짜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1년이 지났다. 재단 기념식. 많은 사람이 모였다. 재단이 도운 아이들, 그 부모들, 봉사자들. 강태준이 단상에 올랐다. 준혁이 함께 올라갔다. 오늘 유진재단 1주년입니다. 강태준이 말했다. 이 재단은 제 딸 유진을 기리며 만들어졌습니다. 유진이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강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지난 1년, 우리는 300명의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여기 제 손자 준혁이가 있습니다. 준혁은 마이크 앞에 섰다. 떨렸지만 용기를 냈다. 저는 10년 동안 거리에서 살았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구해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아이들을 돕고 싶습니다. 저처럼 힘든 아이들을. 박수가 더 커졌다. 강태준은 준혁을 안았다. 자랑스러워. 준혁아. 준혁은 눈물을 닦았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다시 묘지에 왔다.
1년 만에. 이번엔 무거운 마음이 아니었다. 엄마, 준혁이 말했다. 1년이 지났어요. 이제 저 정말 행복해요. 할아버지랑 잘 살고 있어요. 학교도 다니고 친구도 많고 재단 일도 돕고 있어요. 강태준이 말했다. 유진아, 맞니? 우리 준혁이 이렇게 잘 자랐어. 내가 원했던 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어. 강태준은 준혁을 바라보았다. 준혁이도 강태준을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흥, 늦었지만 준혁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되죠. 그동안 마음속으로는 불렀지만 소리내서는 못 불렀는데 이제는 정말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강태준은 눈물을 흘렸다. 대답 대신 준혁을 안았다. 꼭, 그래, 준혁아, 할아버지야, 내 할아버지.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다. 하늘에서 유진이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다.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 1년 후, 작은 아파트, 저녁 시간, 강태준과 준혁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TV를 보며 웃고 있었다. 벽에는 준혁의 상장이 걸려 있었다. 성적 우수상, 모범상, 가족 사진도 있었다. 둘이 함께 찍은 사진, 처음으로 함께 웃고 있는 사진. 할아버지, 준혁이 말했다. 응, 행복해요. 나도 정말 행복해. 두 사람은 미소 지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다. 유진이 그곳에서 보고 있을 것 같았다. 이제는 괜찮다고, 이제는 행복하다고. 강태준과 준혁, 늦게 만난 가족. 하지만 진짜 가족. 그들의 새로운 시작, 그리고 행복한 내일.